자, 우리 앞에 그 서식 비교 박스 잠깐 볼게요. 228페이지. 228페이지. 거기 이제 3번에 보시면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 해가지고 이제 표 하나 나오죠. 이제 서식이 4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네, 주거, 비주거, 토지, 임목, 재단용 이렇게 있는데 몇 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아파트는 어디다가 적어요? 예, 1번 주거. 예. 아파트 분양권은 어디다가 적어요? 역시 1번 주거. 장래의 아파트니까요. 상가는 어디다가 적어요? 비주거. 자, 오피스텔은 어디다가 적어요? 오피스텔 무조건 비주거. 근데 이제 오피스텔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줍니다. 오피스텔 임대차라고 주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 예정인 오피스텔 이렇게 줘요. 그럼 뭐에다가 적어? 그 무조건 비주거야. 오피스텔은 왜? 오피스텔이니까. 그럼 빵점. 빵점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 업무용 시설이 오피스텔은 대장상의 용도가 업무용 시설이니까 무조건 비주거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비주거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나 임야나 뭐 이런 거는 몇 번으로 적으면 되겠어요? 토지 뭐 이렇게 이제 적으면 되겠고, 좀 어려운 거 하나만 문제 드려볼게요. 주상 복합 건축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1, 2층은 상가, 3, 4층은 주택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어디다 적어? 따로 적는 건 안 돼. 어느 한쪽에 면적을 가지고 따져. 면적. 그래서 면적이 큰 쪽으로 가는 거야. 면적이 큰 쪽. 그럼 주거가 좀 크면 주거로, 상업용이 좀 크면 비주거로 이렇게 가는데 그 면적이 똑같으면요. 주거로 가요.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면 무조건 주거로 가는 거예요. 주택 면적이. 반대로 이제 주택 면적이 조금이라도 작으면 비주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상복합은 면적 가지고 따진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기본 확인 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본 확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공이 혼자서 조사할 수 있는 거라 그랬고, 세부 확인 사항은요. 혼자서 조사하기는 어려운 거, 뭐 불가하는 거, 뭐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 항목의 중개대상물 표시해 보니까 동그라미가 다 돼 있죠. 그죠? 다 돼 있는데 이 다 돼 있는 거를 공통적 기재사항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 4개가 돼 있는 걸 공통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 번호로 말하면 1번, 2번, 그죠? 1번, 2번이 지금 동그라미 4개가 다 있잖아. 7번, 8번, 11번, 15번까지가 공통적 기재사항이잖아요. 이거를 외울 거예요. 암기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암기해 볼 건데, 이제 앞 글자를 좀 한번 따볼게요. 자, 앞 글자 어떻게 따보냐면 1번의 대상 물건의 표시에는 대자에다가 동그라미 한번만 잡아보세요. 대상 물건의 대. 2번의 권리관계에도 맨 앞에 권자, 그러면 대권 이런 말 나오죠? 대권. 그 다음에 7번, 8번에 가시면 거래 예정금액 나오죠? 거기는 금자에다가 동그라미 잡으세요. 금. 그리고 8번에 조세가 있어요. 조세. 취득에 따른 조세. 거기는 세에다가 동그라미. 그럼 뭐 나와요? 대권, 금세 이런 말 나오지? 자, 11번에 실제 권리 관계에는 실자에다가 동그라미 잡을게요. 실자. 그리고 15번에 중개 보수 있죠? 중개 보수는 수에다가 동그라미 잡으세요. 자, 그러면 밑에 여백에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공통적 기재사항이라 그래, 이거를. 뭐가 있다 그랬죠? 대권, 금세, 실수. 뭐 잡으면?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는 거야. 과거 우리 이제 대권 잡으신 분들이 그랬죠? 자, 이거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암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가 뭐죠? 대상 물건의 표시. 이제 지금 책 보고 답변하시면 부정액인데. 칠판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자, 대상 물건의 표시. 권은요? 권리관계. 금은? 거래 예정금액. 세는요? 세금 하지 말고
조세인데 어떤 조세? 취득에 따른 조세.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 여기까지 무슨 확인사항에 들어가냐면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가. 여기까지 기본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실이 뭐죠? 실제 권리관계. 그러면 얘의 차이가 또 있어요. 얘랑 얘는 또 차이가 나는 애야. 얘는 어떤 권리야? 얘 어떤 권리냐면 등기된 권리야. 등기된 권리. 얘는요. 등기되지 않은 권리. 그러니까 이걸 제가 설명을 안 드렸나? 왜 이걸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 잠깐만요. 아, 그렇죠. 예. 거기 231페이지 다시 한번 가보세요. 예, 이걸 제가 줄이 좀 좁아서 그냥 내려왔는데 그 231페이지 세부 확인 사항 바로 밑에 보면 9번에 보면 무슨 권리 관계라고 되어 있지? 실제 권리 관계. 그 실제 권리 관계가 오른쪽 여백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뭐 되지 않은 권리. 오른쪽에다 적으시라고. 예, 오른쪽에다가 뭐 되지 않은 권리? 등기되지 않은 권리.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주세요. 등기되지 않은 권리 중에서 뭐가 있어? 그러니까 뭐 미등기 중에서 뭐? 임차권 좋아. 임차권이라든지 또 유치권 뭐 이런 거,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권리 관계예요. 그럼 다시 이제 실판을 볼게요. 얘가 뭐라고요? 실제 권리 관계고 얘는 그냥 권리 관계잖아. 근데 어떤 차이가 있어? 얘는 등기된 거, 얘는 등기되지 않은 거. 그럼 등기되는 건 뭐 보면 알 수 있어? 등기부만 보면 알 수 있지. 얘는 물어봐야지. 예, 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전 의뢰인에게. 요거 하나만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요. 요거 하나만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고 마지막 수가 뭐예요?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라 그랬어요. 기본도 아니고 세부도 아닌 그런 제3의 영역에 들어간다 그랬죠. 요거 별 2개짜리. 여기서 매년 하나가 꼭 나옵니다. 대권, 금세, 실수.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중요하냐면 그 비선호 시설의 그 채색 한번 해주시고 그 비선호 시설의 동그라미 위치를 시험에 좀 잘 물어봐요. 비선호 시설의 동그라미 위치. 자, 비선호 시설은 몇 번과 몇 번 서식에만 들어가? 1번과 3번 서식에 들어가는데 1번에 비선호 시설이 들어가는 건 이해되죠? 자, 그런데 2번에는 왜 비선호 시설이 안 들어갈까요? 2번에는 비선호 시설이 안 들어가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장례식장이 있어. 장례식장이 있으면 그게 비선호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분명히 장례식장 적으신 분 있을 거야, 아까, 그치? 네, 근데 그 장례식장이 무엇 옆에 있으면 비선호야? 아니, 뭐 옆에 있으면 비선호야? 주거 옆에 있으면 비선호지. 근데 그 장례식장이 아주 커다란 장례식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상가 건물이 하나가 있는 거야. 장례식장엔 상가는 없고. 근데 그 상가에서 뭐를 파냐면 뭐 장례식장이 필요한 게 뭐가 있어? 봉투도 있고 또 뭐 일회용품 같은 거, 뭐 문상 같은 거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파는 상가가 있는 거야. 그럼 그 상가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전에는 없었는데 장례식장이 큰 게 강동에서 제일 큰 게 하나 들어온 거야. 여러분 갖고 있는 상가 바로 옆에.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건 비선호는 업종만 잘 선택하면 말하자면 비주거용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공단이 하나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이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땅 바로 옆에 공단이 하나 들어와. 어마어마한 공단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망한 거야? 좋은 거지. 예. 내가 그 땅에다 뭐 하면 돼? 뭔 장사? 식당 같은 거 하면 끝내주는 거지 뭐. 그 직원들 나와서 밥 먹을 거 아니야. 뭐 그 한박 식당이라고 하나? 그런 거 만들면 얼마나 좋아.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수 있으니까 비주거에서는 비선호 시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토지에서는 이게 왜 들어가냐면 토지는 지상에 뭐가 없는 거죠? 건물이 없잖아. 그런데 뭐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집을.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1번과 3번 서식에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의 임목은 비선호 시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나무 뭐 이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내려오시다가 보면 14번의 환경 조건 있죠. 14번의 환경 조건. 그것도 동그라미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그 14번의 환경 조건은 오로지 몇 번 서식에만 들어간대. 1번 서식. 1번 서식이 뭐죠? 주거. 그러니까 이제 1조 소음 진동은 어디서 느끼는 감정이야? 집에서. 집에서 느끼는 감정이잖아. 1조 소음 진동. 집에서 느껴야지. 밖에서 우리 느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현존하는 주택에서만 적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자주자주 이 표를 좀 들여다 보셔야 돼. 여기서 어떤 거가 출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일단 두 가지는 확실한 건 그거예요. 뭐랑 뭐를 구분하는 거하고 기본과 세부 요거 구분하는 거하고 우리 네 가지 확인 설명서의 공통적 기재사항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243페이지 한번 가보죠. 243페이지 제11절 거래계약서의 작성. 여기도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개공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 이제 업무적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거래계약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거래계약서에 관련해서 이제 그 조문을 한번 좀 읽어볼 건데 26조에 있죠. 1항입니다. 개공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가 완성이 돼야 돼? 중개가 완성이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색을 좀 하겠습니다. 중개 완성된 때에다가 채색하시고 끝부분에 거래계약서 작성에다가도 채색해 주시고 그러면 정리하면 언제 계약서를 쓴다는 얘기네. 중개가 완성된 이후에 쓰는 거예요. 상단 여백에다 이거 하나만 좀 적어 놓을게요. 이제 중개가 완성이 됐다고 가정해 보면 그죠? 이 중개 완성이 됐다고 가정해 보면 그 전에 뭐 하죠? 확인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럼 중개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이 설명을 들은 취득 의뢰인이 내가 살게요 라는 의사를 밝힌 거잖아.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그 사람이 사겠다는데 개공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이제 매듭을 져야 되니까 이게 뭐 된 거야? 완성. 그럼 이제 뭘 해야 되겠냐면 중요한 서면들을 써줘야 된다고. 근데 이제 뭐를 써주기 전에? 거래계약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확인설명서를 써줘야 돼. 그래서 확인설명서를 써주고 이어서 가장 마지막에 뭐 써주는 거예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라는 거죠. 자, 우리 가령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하나 사려고 해. 5천만 원짜리 자동차. 그러면 5천만 원짜리 자동차면 비싼 거잖아요. 근데 그걸 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사고 성능이나 이런 거를 설명 들어요? 아니면 사기 전에 설명을 들어요? 사기 전에. 그러니까 설명을 듣는 건 여기서 해야지. 사기 전에. 내가 산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에. 그럼 내가 산다고 했어? 그럼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가 만약에 100% 전기 자동차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100% 전기 자동차면 판매하는 조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는 몇 년간 보장해 주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일단 서면으로 써줘야지. 왜냐면 그건 특별한 조건이니까.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뭐를 쓰도록 해야 돼? 계약서를 쓰도록 해야지. 근데 이걸 순서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개가 완성된다고 하니까 막바로 뭐를 써? 거래계약서를 쓰고 그 품질에 대한 설명을 품질보증서에 얘가 그거를 써주는 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순서는 이렇게 전개한다고. 자, 그럼 이제 확인 설명은 거래 금액을 설명해, 예정 금액을 설명해. 예정 금액. 예정. 확인 설명서에 거래 금액이 쓰여 아니면 예정 금액이 쓰여? 역시 예정 금액이 쓰여요. 그렇죠? 아직 뭐 안 썼으니까요. 계약서 안 썼으니까. 그러면 거래 계약서에서부터는 이제 어떤 단어는 쓰면 안 돼? 예정이라는 말은 쓰면 안 돼. 그럼 여기는 그냥 뭐 거래 금액, 뭐 거래 가격 요렇게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단어가 어디까지는 들어가는구나. 확인 설명서까지는 들어가는구나. 요거 중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에서부터는 예정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 예,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제 계약서 써서 누구 줄 거냐? 두 번째 줄.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여기도 채색합니다. 누구한테 준다고요? 당사자. 일방, 쌍방. 쌍방. 계약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있는 행위니까 쌍방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4번을 보존해야 한다. 그거 우리 끝에다가 한번 좀 적어볼게요. 몇 년? 5년이라고 한번 적어보고요. 요거 보존 서류 오늘 3개 다 나왔는데 요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뭐 해야 하는 서류? 보존. 네. 일단은 우리 뭐 배웠냐면 첫 시간에 뭐 배웠죠? 전속중개계약서 배웠죠. 그 다음에 아까 전 시간에 뭐 배웠지? 예, 확인설명서. 그리고 지금 뭐 배웠어요? 거래계약서.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여기다 이제 각각 몇 개만 좀 적어볼게요. 전속중개계약서 일단 표준서식 있어요, 없어요? 보셨나요? 네. 봤죠. 얘를 보존해야지? 원본을, 사본을? 원본을. 몇 년을? 3년을 보존해야 돼. 자, 확인설명서 표준서식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아, 있어요. 몇 개나 있어? 무려 4개나 있잖아, 표준서식. 예. 이건 원본을, 사본을. 이거는 사본을. 왜? 당사자 줘야 되고, 당사자 주고, 우리는 뭐를? 사본을 보존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거래계약서는 이제 표준서식이 있나요, 없나요? 안 배웠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책을 한번 좀 넘겨볼게요. 한 2장, 까지만 넘기면 끝났네?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거래계약서에 무슨 서식이 있다면, 표준서식이 있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더 이상 중요한 게 없어. 그런데 그게 없네. 그죠? 따라서 거래계약서에는 표준된 서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중요. 그죠? 네. 자, 거래계약서는 무슨 서식이 없다고? 표준서식. 왜 이거를 표준화시킬 수가 없냐면 거래계약의 종류는 다양해요? 아주 다양해요? 네. 아주 다양하지. 그러죠? 거래계약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 표준화시킨다는 게 어려운 거야.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표준서식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서식을? 이거 보존하라 그랬잖아. 그럼 무슨 서식을? 임의서식. 내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만든, 나는 누구지? 개공이 만드는 거야. 개공이 만들어서 원본은 누구 주고? 당사자 주고 사본을 몇 년을? 5년을 보존해. 여기는 5년이 좀 중요하겠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보존 서류는 이렇게 3개. 자, 그리고 사망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망이요. 2항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2항도 좀 의미가 있는 조문이라서. 25조 4항의 규정은, 그러니까 25조 4항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공이 확인 설명서에 뭐하고 뭐하는 거, 서명 및 날인하는 거, 그게 25조 4항이었거든. 근데 그 규정은 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그러면 소공이 어디에도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거래계약서에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딱 2가지에만 서명 및 날인하네. 소공이 뭐하고 뭐?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이런 거에만 서명 및 날인한다. 그것도 언제만? 당의 업무를 수행했을 때. 언제나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제 4항 가면 개공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업다운 계약서잖아요. 그 업다운 계약서 쓰래? 쓰지 말래? 쓰지 말래. 그럼 쓰면 어떻게 될 거냐? 제재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된다 옆에다가 우리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제재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맞춰볼래요? 예, 어느 정도 제재가 있을 것 같아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뭐 이런 거 이제 쓰다가 걸리면 3년 3천은 제가 볼 때 너무 센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실무의 개공은 전부 다 교도소에 가 있어야 돼. 예,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안 하는 개공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예, 1년 1천도 너무 세. 업무 정지는 조금 약해. 500만 원도 약해. 아니 그게 아니고 전혀 이제 감을 못 잡고 계시네. 상대적 등록 취소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중요. 등록을 무조건 취소하는 건 아니야. 에? 그래서 이게 그 실무적인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1년에 2번 걸리면 취소 먹고요. 취소하고 1년에 1번 걸리면 그냥 등록 취소 안 해. 그럼 뭐로 대신하냐면 업무 정지로 하고 봐주는 제도. 이거를 상대적 취소라 그래. 그러면 상대적 취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뭐 하거나 뭐 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취소를 안 하거나 하는 제도를 상대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상대적이잖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행위가 1년에 몇 번째 걸리면 두 번째 걸리면 취소, 한 번째 걸리면 봐주는 거야. 근데 봐줄 때요. 봐줄 때 그냥 봐주는 게 아니야 또. 업무 정지를 해. 해서 이때 하는 업무 정지는 6개월짜리로 해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실무의 기준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한 번 걸렸대, 한 번. 그러면 뭐 업무 정지 6월로 가요. 그리고 두 번째 걸렸대. 그러면 등록 취소 먹어요. 네, 근데 그 기준이 상대적 취소여야 해. 그래야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절대적 취소로 가면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무조건 취소할 거니까. 네, 해서 이거 여러분 제재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좀 센 것 같아? 아니면 뭐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한 것 같죠? 응? 적당한 것 같잖아. 네, 그래서 뭐 약한 것도 아니고 요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뢰인이 업계약서를 써달래. 5억 정도. 그걸 이제 손님들끼리는 합의했어. 그건 나한테 나보고 이제 뭘 써달라는 거야. 업계약서. 손님들은 오케이 했어. 그럼 난 써줄 거야 말 거야. 그거를 결정을 할 때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이득이 돼. 손님들이 나한테 한 2억 준대. 에? 2억 준대. 그러면 써주는 거야.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첫 번째였을 때, 안 걸렸을 때는 써주는 거 괜찮아. 그냥 업무정지 6개월 먹으면 되니까.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2억 받으면 6개월 쉬어도 되잖아. 예, 예. 근데 나 이미 한 번 뭐 했어? 걸렸어. 그러면 써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게 아니라 얼마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예? 예. 왜냐면 내가 3년을 일을 못 하잖아. 걸리면.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고 손님한테 얘기하고 얼마 줄 건데 라고 해야죠. 해서 3년에 얼마 정도 줄 거면 뭐 가령 3억 정도 준다고 하면 써줘도 괜찮죠. 왜요? 3년 쉬지 뭐. 3억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자, 다시 업다운 계약서 적발되면 뭐라고요? 상대적 취소야. 절대적 취소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본문 내용 내려오시면 계약서 관련한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작성의 의무. 작성은 무슨 서식은 없다고 그랬지 아까? 표준 서식. 예, 그다음에 교부는 누구한테 교부? 일방 쌍방? 쌍방에게 교부. 보존은 몇 년을 보존하죠? 5년. 예, 자, 그리고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 보도록 할게요. 이 판례 1번 판례가 되게 좀 중요한 판례인데 그 네 번째 줄에 이런 말 1번 판례 네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랬죠. 거기다 여러분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별표 한번 해주세요. 자, 이번 판례는 뭐 똑같은 의미의 판례라서 뭐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 1번 판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좀 사례를 하나 잠깐 드릴게요. 이거는 시험에도 잘 나오고 여러분 실무에서도 되게 중요한 수 있는 얘기라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사례 하나 드릴게요. 자, 개공이 있었는데 개공이 한 명 있었어요. 네, 근데
차인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이 개공한테 왔어요. 개공한테 와서 집을 얻어주세요가 아니라 계약서를 써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뭐 해달래? 작성을 해달래. 둘이 왔어? 혼자 왔어? 혼자. 네, 혼자 와서 계약서를 좀 써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개공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응? 얼마 줄 거냐고? 그거는 조금 이제 속보이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고, 나중 얘기고, 뭐라고 물어봐야 되겠어? 내가 왜 그걸 써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본론부터. 그렇죠? 내가 왜 그걸 써줘야 되느냐? 임차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계약에 대해서 임대인하고 합의는 다 했는데, 계약서만 안 썼다는 거야. 또는 재계약이래.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인상재계약이라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계약서를 써주면 얼마를 주겠다는 거야? 30만 원을 주겠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뭐만 하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거야. 계약서만 써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거야. 그럼 개공이 뭐라고 했겠어요? 불러보라고 했겠죠. 뭘 불러보라고 그래? 내용을 불러보라고. 아니,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해서 30만 원을 받고 개공이 계약서를 얘가 불러주는 대로 뭐 했어? 썼어요. 30만 원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준 거야.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계약서까지만 써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얘가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계약서를 써서 뭐 해가지고요? 서명 민날인을 한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업무 정지 먹으니까 민날인을 얘가 해서 이걸 손님한테 준 거야. 그죠? 자, 이 손님은 누가 서명 민날인하는 계약서, 개공이 서명 민, 상호도 들어가고 다 하잖아.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임대인한테 뭐로 가? 은행이 아니고 사채업자한테 간 거예요. 사채업자한테 왜 갔냐면 사채업자들이 이런 거를 계약서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거든. 그래서 이제 얘가 여기다가 더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얘가 작성해준 계약서에다가 뭐까지 딱 받았냐면 확정일자까지 받은 거야. 확정일자 알죠? 그죠? 네,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완벽한 서류를 만들어서 사채업자한테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걸린 게 아니야. 이 개공들이 전국에 20명이나 걸렸어요. 해서 이게 금액은 다 다른데 최고 적은 사람은 8천만 원, 최고 많은 사람은 1억 5천. 그러니까 금액이 고액도 아닌 거야. 대부분 이제 이런 저렴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8천에서 1억 5천까지 전국의 20명한테 개공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사채업자한테 일일이 가서 대출을 받고 얘는 어떻게 했어? 중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못 잡았어, 얘 아직도. 그래서 한 20억 정도 땡겨가지고 중국으로 가고 신종 사기가 된 거죠. 하고 이제 이 사채업자들이 손해를 봤잖아.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계약서가 담보가 돼야 안 돼? 잘 생각해봐요. 이 계약서가 담보가 돼야 안 돼? 이게 나중에 이제 주임법, 상임법에서 배울 건데 이게 담보가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면 우선 면제권이 있거든. 우선 면제권. 그걸 갖고 있으면 이게 담보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어. 해서 사채업자들이 이걸 담보로 맡고 대출을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채업자들이 누구를 믿고 돈을 빌려준 걸까요? 1번 얘를 믿고, 2번 서명민날이란 개공을 믿고, 3번 확정일자를 날인해준 동사무소를 믿고. 아니, 개공을 믿고. 동사무소는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무조건 찍어준다고. 그러니까 개공을 믿고 해준 거야. 해서 이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겠어? 개공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1심, 2심, 3심에서 모두 승소했어요. 누가? 사채업자가. 그 말은 얘가 패소했다는 거야. 패소했고 배상을 해주라는 얘기야. 그리고 마지막에 대법원이 훈계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훈계하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이 채색한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어?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너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으라는 얘기야. 누구 보고요? 개공 보고.
해서 개공이 배상을 모두 해주는 사건이에요. 그걸로 대체해도 그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들어와서 결국에 개공이 물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하고 달라.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대신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달라. 이거는 구상권이 들어온다고. 얘가 배상을 해주던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주던 보험회사에서 배상해주면 보험회사는 개공을 상대로 구상권 들어온다고. 그래서 어차피 얘가 다 물어줘야 돼.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뭐 하면 안 돼?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한번 전국에 돌면서 이게 또 서울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국에 돌면서 이게 이제 있었으니까 소문이 났겠어? 안 났겠어? 싹 났겠지. 해가지고 이제 개공들 사이에서 임차인 혼자 와서 계약서 써달라면 절대 써주지 말자라고 이제 소문이 확 도는 거야. 이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그러니까 재작년이에요. 신종사기가 또 발생이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신종사기가 발생이 됐냐면, 그런 것도 다 알아야 돼. 얘네들은 자꾸 진화한다고, 이렇게 자꾸 진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왔냐면, 이런 사례가 또 생긴 거야. 누구랑 누가 같이 와? 임대인하고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같이 와. 그리고 얘네들은 올 때 의심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를 갖고 오냐면 위조된 등기부를 하나 갖고 와. 위조 등기부. 이 위조 등기부를 갖고 와서 내가 이 집 뭐라는 거를 증명해. 소유자다라는 걸 증명하고 말하자면 이거 가짜야. 그리고 내가 이제 신분증도 이거 등기부를 위조하니까 내 거로 이렇게 등기하는 걸로 하면 되잖아.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같이 와요. 누구한테 와? 개공한테 와. 와가지고 우리 밖에서 뭐 했으니까. 합의했으니까 뭐만 써주세요. 계약서만 써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한 10몇 명한테 또 해서 또 2차적으로 또 튄 사건이 또 생겼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누구한테 전수를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걸릴 거라고 해가지고. 근데 요 사건하고 요 사건에서 요 사건이 제 제자들도 한두 명 걸렸어요. 광주, 경기도 광주에서. 여기서 가까운 데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거는 또 사채업자한테 가서 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또 막 대범하게 얘네들이 어디를 가서 했냐면 나머지는 똑같아. 캐피탈에 가서. 은행은 절대 취급 안 해. 캐피탈 알잖아. 캐피탈. 현대캐피탈 뭐 이런 큰 회사. 여기에 가서 한 거야.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요건은 이제 얘네들이 요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똑같은 얘기니까 소송을 걸었는데 요거는 대법원이 또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 개공의 책임 30, 캐피탈의 책임 70 이렇게 이제 또 판결이 나왔어. 이거는 조금 성격이 달랐던 게 뭐냐면 얘네는 뭐야? 정상적인 금융기관이잖아. 캐피탈이면.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보고 줬어야 되는데 확인 안 했다라는 어떤 책임을 물어서 70% 책임이 있고 개공한테 함부로 써준 개공한테 30% 이렇게 책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요 밑에 판례보다는 위에 판례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뭐한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써주면 안 돼. 중개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절대 써주면 안 돼. 그러면 30만 원 욕심 나면 어떻게 해요? 응? 정답이야. 정답. 그렇게 해도 돼. 쌍방합의. 그러니까 30만 원 받고 써줘. 써주는데 어떻게? 이거 안 하면 돼. 그냥 그래서 쌍방합의로 하면 돼. 나는 그냥 뭐만 할 거라고. 써주기만 할 거라고. 그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서명 민날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니까 절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아셨죠? 중개하지 않은 건이니까 이거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써주기만 하라고. 30만 원 받고. 그리고 만약에 요구하면 돈 먼저 받아. 나중에 서명 민날 안 하면 돈 안 줄 수 있잖아. 돈 먼저 달라고 해. 돈 먼저 받고 이거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밑에 이제 서명 민날에는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뭣도 하고 뭣도 해야 돼. 서명도 하고 날인. 절대로 뭐 할 수 없는 경우라 그랬죠? 대리할 수 없는. 대리할 수 없는 행위를 서명 민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서명하고 날인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누구 보고 하라는 거야. 본인 진정한 어떤 진정성을 우리가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 서명 민날인 하는 거죠. 소공은 언제나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른쪽 넘어오시면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9개가 있는데 2개만 채색을 하겠습니다. 거기 필요적 기재사항에 4번에 보면 거래금액이라는 말 나오죠. 찾으셨나요? 거기다 채색하시고 별표. 그리고 칠판 잠깐 볼게요. 거래계약서에는 무슨 금액은 쓰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정 금액은 쓰이지 않고 무슨 금액만? 거래 금액만.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오겠어요? 예정 금액이라고 나오겠지. 거래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아닌 건 뭐냐 이렇게 하면서 예정 금액을 줄 건데 예정 금액은 계약서에 쓰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의 전체 채색 별표. 8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확인 설명서가 며칠 날 나갔는지가 필요적으로 기재가 돼야 돼. 그러면 순서로 보면 뭐가 나가야 확인 설명서가 일단 나갔어야 교부가 됐어야 쓸 거 아니야.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같은 날 나가나요? 다른 날 나갈 수도 있나요? 거의 99%는 같은 날 나갈 건데 다른 날 나갈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 오늘은 뭐까지만 해드릴게요. 확인 설명서까지만 해드릴게요. 계약서는 내일 써드릴게요. 해도 돼. 그건 개공이 업무를 하는 거니까 오늘 쓸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계약서에 뭐 하면 안 되는 것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뭐 왜 지금 제가 4번하고 8번만 채색해 드렸잖아요. 그럼 나머지 9개는 뭐 하면 안 되는 것들, 빠지면 안 되는 것들, 빠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라고 새기시면 돼. 예를 들어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안 적었대. 그 말은 당사자 이름 같은 걸 안 쓴 거야. 매매계약을 할 때.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매매계약서를 쓸 때 매도인난, 매수인난이 공난이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그러니까. 계약이 불성립되겠죠. 누가 하는 건지 모르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물건의 표시를 안 하면 어떻게 돼? 어떤 물건을 거래하는지 몰라. 확정이 안 된 거잖아. 역시 불성립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빠뜨리지 말고 써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 서식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표준 서식 없으니까 개공이 무슨 서식 만들어서? 임의 서식 만들어서 쓰면 된다 그랬고요. 자, 뒷장 가시고 이제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있는데 확인 설명서 쪽에서 거래계약서 쪽으로 화살표로 연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순서를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 뭐를 먼저 쓰고 확인 설명서 쓰고 이어서 계약서 가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작성 가능자는 개공, 소공 모두 가능하고 의무자는 개공의견만 있습니다. 그 의무자는 개공의견만 있다는 얘기는 소공은 의무는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를 소공이 뭐 할 수 있는데 작성할 수 있는데 뭐는 아니래. 의무는 아니래. 그 개념이에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서명 민날이는 개공도 하고 쭉 내려와서 소공도 하는데 언제만? 당해 업무를 수행했을 때 거기 다시 한번 채색합니다. 당해 준계행위를 수행한 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언제나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 설명서는 법정서식 같은 말로 표준서식이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다 그랬어요. 대신 국장이 이거를 만들어서 권장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권장하고 있지 않아요. 자, 뭐 하고 있지 않다고? 권장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무슨 서식은 없어. 표준 서식은 없어요. 그러면 거래계약서라는 건 우리가 뭐해서 쓴다? 만들어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5장에서부터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 추워요. 날씨가 되게 추우니까 집에 가실 때 잘 이렇게 뭐 하고 가셔야 되겠어요? 싸매고 가세요. 왜냐면 이제 혈관이 좀 수축되고 그러면 건강에 아주 안 좋으니까요. 잘 싸매고 가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